남편이 출장 갔을 때 에어컨 점검 온 58세 남성. 그 사이에서 생긴 충격적 반전.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35년 동안 저와 같이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저는 동반자가 아닌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나 봐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저와 대화가 끊긴 이유가 이런 생각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간 후 얼마 뒤 저기 의문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윤지혜입니다. 올해 61세죠. 젊었을 때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정태수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어요. 건설회사 임원인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사실 요즘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정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니까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와 묻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도 성의 없이 할 테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그 아침,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말썽이었던 천장형 에어컨이 드디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선풍기 하나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위였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간절히 물어봤죠. 다행히 오후에 기사님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에어컨 수리 나온 장인규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님, 사다리 받쳐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남편이 제 이름을 이렇게 정중하게 불렀던가 싶었거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다시 말했어요. 지혜님, 리모컨 한번 작동시켜봐 주시겠어요?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벌써 3번이나 불렀다는 거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정중하게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보다 더 정중하게, 더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이 낯선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장인규는 천장 에어컨 커버를 열며 차근차근 점검을 시작했어요.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내부를 확인하던 장인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터가 많이 막혔네요. 고압 세척을 해야겠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세척기를 꺼내더니 호스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물이 튈 수 있으니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이런 작업을 볼 기회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장인규가 세척기를 작동시키자 강한 물줄기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내부에 쌓인 먼지와 때가
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어요. 정말 더러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물줄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장인규가 아타는 소리를 내며 호스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압 세척수가 사방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죠. 거실 벽지가 젖고 소파 쿠션이 젖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제 흰색 블라우스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아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장인규는 급히 세척기를 멈추고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적게 했네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그가 가방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미안했어요. 저는 수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하네요. 정말 그랬거든요.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니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의식이 되고 장인규와 마주친 시선도 어색했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장인규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옷이 젖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평범한 수리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심장이 이렇게 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인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젖은 블라우스보다 먼저 흔들린 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수리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집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장인규가 에어컨 작업을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걸린 작업이었죠.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하자 장인규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 더위 속에서 힘든 작업을 해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따랐어요. 시원한 물 한 잔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서 거실로 돌아왔죠. 이거라도 드세요. 장인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말하자 장인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인규도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블랙아웃 때도 혼자 계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 싶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 대정전 사태를 떠올리니 지금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모든 게 멈춰버린 그 밤이요. 남편은 그때도 출장이었어요. 제가 덧붙였죠. 혼자 촛불 켜놓고 밤새 더위와 싸웠거든요.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규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혼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맥주 한 캔만 더 마셨으면 아마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똑같은 밤, 똑같은 절망감을 느꼈던 거구나 싶었죠. 저는 장인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겹치는 순간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말없이 바라본 시선에 작은 떨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구나 하고요. 장인규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이 사람도 혼자라는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지만 가슴 한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장인규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났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그때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작년 블랙아웃 때 느꼈던 외로움을 함께 나눈 그 순간 말이에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태수가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졌죠. 다녀왔어. 짧게 인사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수고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리모컨부터 찾았어요. TV를 틀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2박 3일 출장이었는데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맥주를 마시며 집안을 무심하게 훑어봤어요. 그러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미니 선풍기를 발견했습니다. 장인규가 에어컨 수리를 마치고 가면서 서비스로 놓고 간 거였어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뭐야?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서비스로 주셨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누가 줬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자한테 그런 걸 왜 받아?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건데 뭐가 문제야? 평상시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걸 꼭 여기 놔둬야 돼. 남편은 미니 선풍기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화내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는 제가 다른 남자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한 거였죠. 하지만 정작 35년 동안 저에게 이런 작은 선물 하나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 버리면 되잖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요. 남편은 미니 선풍기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마치 증거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거 받으려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에어컨 고치러 온 사람이 서비스로 준 걸 일일이 허락받고 받아야 해. 제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였어요.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선풍기를 테이블에 다시 놓았어요. 하여튼 조심해. 그리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죠.
저는 말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며칠 전 젖었던 블라우스가 떠올랐어요. 그때 장인규가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과 지금 남편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죠. 30년 동안 남편이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이 있었던가요? 미니 선풍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씁쓸했어요. 결국 그가 본 건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감싸는 바람 하나였던 거죠. 그동안 남편은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아침에 뭘 먹는지, 낮에 어디를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준 작은 선물 하나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니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장인규는 하루 만에 제 이름을 3번이나 불렀는데 남편은 며칠 만에 돌아와서도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의심만 하는 관계 말이에요. 미니 선풍기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 작은 선풍기는 결국 창고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단지 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여름 햇살이 강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단지 중앙 놀이터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장인규였습니다. 아마 다른 집 수리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장인규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장인규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에어컨은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장인규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시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바람소리도 멀게 들렸죠. 그날 이후 잘 지내셨어요? 장인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질문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아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규는 제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줬죠. 그런 그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바람을 느낀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3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짜 바람 같은 걸 느꼈달까요? 장인규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외로운 말이에요. 혼자 지내는 여름이 제일 위험하죠. 장인규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여름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게 말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혼자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다니요. 하지만 장인규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장인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죠. 그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장인규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장인규가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인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위험한 거 알거든요. 장인규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지 내 아는 사람이었죠.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규도 따라 일어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인규 씨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장인규와 벤치에서 나눈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남편은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아예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외출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마트에 다녀와도 은행에 다녀와도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는 거였어요. 3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단지 내를 한 바퀴 돌고 마트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온 것뿐이었죠.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죠. 마치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달걀, 야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요? 물어보려던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다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뭐 숨기는 거 있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숨길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산책 다녀온 거 당신도 알잖아. 산책이면 30분이면 되는데 왜 1시간씩 나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요즘 자꾸 밖에 나가더라. 정말 어이없었어요. 35년 동안 제가 어디 가든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요. 마트도 갔다 왔어요. 저녁 반찬 사러. 그래, 그게 다야. 남편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다른 건 없고.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이런 추궁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신은 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날 궁금해하지 않았어.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 소리야?
35년 동안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동자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옵션이라니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부속품이었다는 선언이었어요. 냉장고 문에 기대선 채로 그 말을 되새겼어요. 옵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제가 남편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외도당한다면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꼈을 텐데 이 말은 그보다 더 깊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어요. 옵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저 편의상 있는 존재였을 뿐일까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넌 그냥 내 인생의 옵션이었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무심하게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35년 인생을 뒤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옵션이라는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남편에게 그런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옵션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3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들, 특히 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남편이 회사에 간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했죠.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화면에 뜬 등기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유자란에 남편 정태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래 새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여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정태수에서 정태영으로 증여. 정태영은 남편의 형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이 형님께 넘어간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35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이 집이,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 남의 집이 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부부가 함께 산 집인데 일방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최소한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기부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놓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형님 소유였어요. 오후 6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앉더니 TV를 켰죠. 저는 등기부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를 내밀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등기부를 흘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뭐가 어때서? 어째서 형님한테 집을 넘겼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형 평생 고생했잖아. 남편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 정도도 못해줘. 이건 우리 집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같이 산 집이잖아. 3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차가운 목소리였죠. 넌 그냥 산 거잖아.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냥 산 거라니요. 35년 동안 이 집을 돌보고 청소하고 가꿔온 게 그냥 산 거라는 건가요? 옵션이었다니까 남편이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다면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었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거든요. 3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이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 집도 옵션이었겠네요. 당신 인생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뭔 소리야,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럼 저도 옵션으로 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35년 동안 당신 옆에서 함께 산 거 다 무효라고 생각하고 살겠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등기부를 바라봤어요. 한 장의 종이가 35년 결혼 생활을 끝장낸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옵션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면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옵션이라면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도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에게도 저는 정말 옵션이었나 봅니다.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된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새로 얻은 자유와 함께 찾아온 건 막막함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35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오롯이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25평 투룸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보니 가장 필요한 게 에어컨이었어요. 벽에 달린 오래된 에어컨은 작동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장인규가 떠올랐어요. 벌써 몇 달 전 일이었지만 그때의 따뜻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도 되겠지만 왠지 그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제가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몇 달 전에 에어컨 수리해 주셨던 아, 네 기억해요. 장인규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장인규가 말했어요. 언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에 장인규가 왔어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아마 제 상황이 바뀐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작은 빌라를 보며 새 집이 아늑하네요 라고 말했죠. 예전보다 훨씬 작지만 제 공간이라서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말에 장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에어컨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벽에 구멍을 뚫고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작업 중간에 장인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옵션으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장인규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옵션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의 인생에서 옵션이었다고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35년 동안 옵션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다니 장인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사람을 옵션이라니요. 그의 반응이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제 편에서 화내주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이제 저도 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2시간 정도 걸려 에어컨 설치가 완료됐어요. 장인규가 리모컨을 테스트해 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리모컨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 의지로 고른 에어컨, 제 돈으로 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달랐어요. 장인규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한테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바람.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예전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운 빛이었죠.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햇살이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킬 수 있었어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억눌렀던 감정을,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장인규에게 말했어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장인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장인규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61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혼했던 처제를 형부가 위로해 주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욕할 것이라는 걸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저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아내 소희가 며칠 전 말했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제 다은이 이혼 후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선 다은의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처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은 톤이었죠.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말을 하는 내내 다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겨우 입을 연 제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바퀴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지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미리 정리해둔 작은 방으로 다은을 안내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다은은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자리 잡고 나갈게요. 그 말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다은의 모습을 아는 제게는 오늘의 그녀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은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다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은은 정말 공기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저녁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화장실을 오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투명한 반찬통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부 입맛엔 짤지도 몰라요. 다음엔 좀 덜 짜게 만들게요. 마지막에 작은 웃는 얼굴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반찬통 안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했을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저를 생각하며 간을 맞춰봤을 모습까지 상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것처럼 짜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 혼잣말을 하며 또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내는 교대 근무 때문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밥맛이 좋았습니다. 다은이 만든 멸치볶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통을 설거지하려다 말았습니다. 메모지를 떼어내기가 아까웠어요. 그 작은 글씨와 웃는 얼굴 표시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언제부터였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메모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짤지도 몰라요 라고 쓴 걸 보니 다은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 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은 정말 소리 없이 저희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음 날도 냉장고에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메모엔 어제 멸치볶음 드셨더라고요. 오늘은 나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다은이 제가 반찬을 먹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다은의 반찬통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됐어요. 어떤 반찬이 들어있을지, 어떤 메모가 적혀 있을지 궁금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은의 말투와 행동이 제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은은 항상 조용히 지냈거든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든 건 아닐까 생각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거실 가운데 펼쳐진 요가 매트 위에서 다은이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곳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회색 크롭티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다은은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처제 다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크롭티 밑으로 허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은의 움직임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유연한 동작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형부,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닌데. 다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저도 어색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부,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크롭티를 아래로 당기며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가 좀 배워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목덜미의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계속해. 방해하지 말고.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은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은이 요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다은은 매트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제에서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으로만 여겼던 다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유연한 몸짓, 운동복에 드러난 몸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또 야간 근무였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은은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유리병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혹시 다은이 늦은 저녁을 드시는 건가 싶어 슬쩍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은이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소주병 하나와 작은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은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마시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형부, 죄송해요.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다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소주병을 보니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잔 하나 더 가져올게. 일어서려는 다은을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에서 소주잔을 꺼내 앉았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어떤 생각? 형부, 전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39인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다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넌 망가진 게 아니라 버틴 거야.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틴 거라고요?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 말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형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은의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어느 쪽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은도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술 때문에 방까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붙인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평소 조심스럽게 살피던 긴장감이 풀어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려던 순간 다은의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메모 앱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뭔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뛴다. 이 감정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에게 저는 그저 형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의 잠든 얼굴을 다시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은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 아니야. 나도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도 어느새 다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새벽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본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몽롱한 상태였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감기 걸릴까봐 담요 가져왔어. 다은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언제부터 여기서 잤지? 1시간 정도 됐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참 동안 다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은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혹시 이거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봤어.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혼자 끄적인 건데.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은이 말하는 그 사람은 저였어요. 다은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당황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
다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와 다은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고 스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야간 근무가 줄어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다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다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 다은아.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아내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기석 오빠, 요즘 생기가 돌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예전엔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단 말이야. 아내가 다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은아, 너 덕분인가 봐.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늘어나니까 집안이 활기차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빠 요즘 일찍 들어오네? 아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퇴근 시간이 빨라졌거든요. 다은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줄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싶어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좋네. 이렇게 셋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야.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은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아내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은에게 반찬을 건네주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다은아, 언니가 야간 근무할 때 오빠랑 많이 대화했지?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 별로 안 했는데요. 형부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빠는 원래 무뚝뚝해.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눈치챈 건 아닐까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수가 늘었어.
예전엔 집에 와서 거의 안 말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은이 온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당연히 좋지. 오빠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기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변화를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다은의 비밀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이도 불러봐.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에 들어갔을 텐데 다은을 부르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아, 언니가 부른다. 다은의 방 앞에서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와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은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 둘 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다은과 함께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들었어. 아내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괜찮아? 형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부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대화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목소리 톤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이런 대화를 녹음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형부? 오빠?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형부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따뜻했는지 다 들었어. 그 말에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아내 앞에 엎드렸어요.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아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은이 더욱 울먹였어요. 언니를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배신?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배신 정도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지.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다은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게 잘못이었구나. 이혼해서 갈 곳 없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석, 이혼해.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오해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아내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다은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은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다은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은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집을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다은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욱 공허해진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다은이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상한 것들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찬통들이 다은이 여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다은의 요가 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다은이 매일 요가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다은이 하던 동작들이 기억났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던 모습들 말이죠. 서툴게 따라해봤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다은처럼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작들을 하며 다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은이 항상 마지막에 하던 동작이었어요. 고요한 거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다은이 마지막 날 남기고 간 메모였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지만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다은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어요.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이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메모를 읽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나눈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늦은 위로였을까?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위로를 주고받다가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저와 이혼으로 상처받은 다은이 서로에게 기댄 것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다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더욱 그리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은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아내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다른 이해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은을 힘들게 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만들어준 마지막 반찬을 먹으며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요가하는 모습, 울면서 사과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은아, 이름을 부르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중했다고 쓴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다은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다은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그리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사별 후 62세에 재혼했는데 한 달 만에 후회가 너무 막심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너무 무신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저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을 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2세 최혜진입니다. 6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손님들 머리를 다듬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죠. 바쁘게 살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재풍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미용실 문 닫기 전에 와서 다행이네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요. 재풍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보통은 업무적인 대화만 하는데 재풍 씨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익숙해졌어요. 벌써 6년째니까요. 가위로 머리를 다듬으면서 거울을 통해 재풍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재풍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에 든 가위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외로워 보였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재풍 씨는 거울 속에서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 다듬고 나서 재풍 씨가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겠네요. 내일 점심에 된장국이라도 끓여 가져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이 뭘 그런 걸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재풍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재풍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재풍 씨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약속대로 된장국 끓여왔어요. 사장님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보온통을 열어보니 정말 맛있게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재풍 씨는 일회용 그릇과 수저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챙겨야죠. 재풍 씨는 자연스럽게 미용실 안쪽 작은 테이블에 국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까봐 조금 망설였지만 재풍 씨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보고 배웠어요. 지금은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도 나름 늘었죠. 재풍 씨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사장님은 언제 남편분을 잃으셨어요? 6년 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 그러셨구나.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재풍 씨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어요. 진짜 깊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열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풍 씨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말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또 가져올게요. 재풍 씨가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거든요. 마치 마음속에 꽃이 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6년 동안 새벽마다 깨서 뒤척이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꿈도 좋은 꿈을 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행복한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찬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수저 세트 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은색 스테인리스 수저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한 벌로 된 거였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찬장을 다시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설거지통도 확인해보고 테이블 위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제 재풍 씨와 함께 밥을 먹었던 게 떠올랐어요. 설마 가져갔을 리는 없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풍 씨가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챙겨왔는데 제 수저를 왜 가져가겠어요? 분명히 제가 어디엔가 둔 걸 깜빡한 거겠죠.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수저 한 벌쯤이야 없어지면 새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힌 것 같았어요. 수저가 사라진 일은 며칠 지나니까 잊혀졌어요. 재풍 씨가 매일 점심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재풍 씨가 제안했어요. 혜진 씨, 날씨도 좋은데 근교로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나들이 제안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재풍 씨는 차를 가져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와, 혜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완전 20대 같아요. 재풍 씨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강변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재풍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를 벤치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셀카도 찍었죠.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기 카페가 있네요. 우리는 강변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재풍 씨는 정말 대화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여행 이야기도 해주고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혜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한테 오늘 나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오늘 나들이 다녀왔어. 사진 보내줄게. 엄마 혼자요? 아니야, 요즘 알게 된 분이랑 같이. 딸은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제가 즐거워하니까 좋아했어요. 사진을 몇 장 보내줬죠. 벚꽃 앞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재풍 씨와 함께 찍은 셀카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왜? 그 사진 말인데. 엄마, 그 사진 좀 다시 봐봐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방금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재풍 씨와 제가 웃으면서 찍은 셀카였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뭐가 이상해? 엄마, 그 사진에서 테이블 위 좀 봐봐요. 뒤쪽에 놓인 문서 보여요? 딸의 말에 따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저희 뒤쪽 테이블에 종이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흐릿해서 뭔지 잘 안 보였어요. 정말 뭔가 있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엄마, 사진 확대해봐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점점 크게 보이는 문서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계속 확대하니까 어렴풋이 글자가 보였습니다. 최혜진 씨 자산 정리안.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산 정리안? 왜 카페 테이블에 제 이름이 적힌 자산 정리안이 있는 거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이게 뭘까? 엄마, 그 남자분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산 정리안이 왜 거기 있어요? 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제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야,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아니야, 미영아, 분명 오해일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매일 음식도 가져다 주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다 줬어.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재풍 씨의 웃는 얼굴, 그리고 뒤에 놓인 의문의 문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풍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매일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심도 점점 사라져갔죠. 혜진 씨,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계좌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재풍 씨의 제안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통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여러 은행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풍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재풍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는 계좌가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너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럼 정리하기 좋겠네요. 요즘 관리 안 되는 계좌들은 수수료만 나가거든요. 저희 순서가 되어서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계좌 통합도 가능하고 정기적금도 금리가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스템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고객님 혹시 잠깐 상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재풍 씨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재풍 씨는 괜찮다는 듯이 손짓하며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직원분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누군가 고객님 통장 명의나 대리권 같은 걸 요구한 적 있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분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보통은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은행 업무도 도와준다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오늘 은행에 같이 오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고객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담실에서 나와서 재풍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재풍 씨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래 걸리네요. 아, 계좌 정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재풍 씨의 얼굴을 보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직원분 말 때문에 괜히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직원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혜진 씨, 혹시 미용실 명의가 아직 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진 않죠?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거죠? 아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명의로 바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상속 관련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요. 재풍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오늘 은행 직원의 말과 지금 재풍 씨의 질문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풍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순수한 호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라진 수저,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 은행 직원의 경고, 그리고 오늘 밤 재풍 씨의 질문까지.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재풍 씨와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집에도 오게 되었고, 때로는 하룻밤 머물기도 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저녁 재풍 씨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혜진 씨, 이 핸드폰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설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재풍 씨는 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여러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 앱도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려 했어요. 그런데 재풍 씨는 제 손을 살며시 막으면서 웃었습니다. 아이, 혜진 씨는 이런 거 모르잖아. 내가 다 해줄게요. 그 말투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게요. 비밀번호는 개인적인 거라서요.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요? 나